자, 구지가랑 해가랑 얘는 금방 끝납니다. 자, 해볼게요. 자, 다들 일어나시고. 이게 다예요. 다요야? 일어나세요. 일어나요. 8쪽. 12쪽이구나. 12쪽 보세요. 자, 구지가는 본문 내용을 보고 이야기하자. 뭐 이 앞에 필긴 해놨는데 필긴 좀 이따 하시고. 자,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런 구조입니다. 자, 최초에 무엇했다고요? 부르죠. 누구를 불렀어요? 거북이를 부르고요. 머리를 내놓아라 라고 무엇했습니까? 명령했죠. 자, 그리고 또 무엇했어요? 머리를 내어놓지 않으면 이라고 가정했고요. 그 다음 어떻게 한대요? 구워서 먹으리라고 위협 중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각각의 핵마다 부름, 명령, 가정, 위협이라고 하는 것들이 쓰였고 이걸 그냥 우리는 명령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특징 1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얘는요. 되게 직설적이에요. 당연히 명령하고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직설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엇을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자신의 어떤 소망의 표출에 있어서 굉장히 직설적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걸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됩니다. 자, 주제라고 한다면요. 신군에 무엇을 기원한다? 강림을 기원한다. 신군 하게 되면 뭐 신령스러운 임금 정도로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뭐야? 집단적인 거야? 개인적인 거야? 야, 임금을 내려달라는 거는 집단, 그 중에도 국가라고 하는 아주 거대 집단의 소망이잖아. 자, 이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구지가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챙길 거예요. 너희한테 매번 문제 나왔던 게 하나 있잖아요. 바로 뭐예요? 거북이죠. 자, 여기서 챙길 것 거북 또는 머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 요걸 챙겨야겠죠. 거부가 할 때 거북이는 어떤 존재야? 첫 번째 신령스러운 존재죠. 거북이는 신령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대상이 돼요? 두 번째 기원의 대상이 됩니다. 뭐 믿을만 해야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동시에 기원 또는 뭐 주술의 대상이기도 하죠. 주술의 대상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 얘는 자연의 어떤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 대상이죠. 초자연적 대상으로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머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았을 텐데요. 머리 하게 되면 첫 번째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겠고 다 쓰진 않을게. 그리고 두 번째 우두머리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누구요? 임금의 의미를 지닌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문제는 구지가에서는 그냥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는 꼭 좀 기억을 하고 가자. 자, 그 다음 자, 정리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해가로 가볼게요. 해가는 구지가랑 굉장히 비슷해요. 볼게요. 거부가 수로를 내놔라. 남의 아내를 앗은 죄가 얼마나 큰가. 내 만약 여기서 바치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 구워 먹으리.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는 명령어법이 쓰였어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 했다고요? 자, 얘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자, 이렇게 가져갈게요. 부름과 명령이 나오고요. 부름하고 명령이 1행에 한꺼번에 나와요. 그죠? 첫 번째 구에서. 그 다음 두 번째 구로 가면 뭐라고 얘기해? 남의 아내 아심죄가 얼마나 큰가 라고 했잖아. 이게 바로 뭐야? 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자, 근거를 들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만약 어기지 않으면, 바치지 않으면 이건 뭐였어? 가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위협. 자, 명령어법이긴 한데 뭐가 달라졌어? 부름 명령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추가된 게 있는 거지. 명령의 구체적 근거가 추가되어 있다. 이것만 하나 챙겨주면 돼요.
됐습니까? 명령에 구체적 근거가 추가되어 있고 이 근거를 나타내는 표현상의 특징으로서 무슨 법? 그렇죠. 여기서 서리법이 쓰인 거죠.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명령의 근거를 강하게 드러내었다. 강조해냈다. 라고 하는 걸 챙겨야 됩니다. 뭐 어찌됐건 이것도 명령어법이에요. 그죠? 다를 건 없어요. 뭐 내용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남의 안에 아심죄가 얼마나 큰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된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위협 파트도 한번 볼게요.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으리라고 했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 보았던 구지가는 위협을 하는데 그냥 구워 먹으리라고만 했지만 해가로 넘어갔더니 어떻게 됐어? 그물로 잡아서 라고 하는 구체적 상황이 추가됐지, 그지? 그러니까 구체성이 강조되고 있는 쪽이 어디겠어? 해가야, 구지가야? 해가 쪽이죠, 그죠? 좀 더 구체적이 된 거야. 그거 외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해가가 영향받았을까? 구지가가 영향받았을까? 구지가가 먼저예요? 해가가 먼저예요? 추상적이고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먼저죠. 얘가 먼저예요. 구지가가 먼저고 해가가 나중에 그것에 어떤 영향을 받은 작품 정도로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봐봐. 얘는요, 아까 얘기했어요. 집단적 소망이라고 얘기했었어. 국가적 차원의 문제잖아. 그런데 우리 해가는요, 수로 부인을 찾는 겁니다. 수로 부인이라고 하는, 이거 뭐 사실, 봐봐. 어이구야. 자, 어떤 여자가 갑자기 납치돼서 사라진 거야. 어? 그럼 그 여자를 찾겠다라고 가장 강하게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 동네 사람 모두? 일리 없죠. 그 여자의 남편이나 가족이겠지, 그지?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런 집단적 소망과 개인적 소망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얘는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됐죠? 물론 여기에 이제 배경담이 더해지면 더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 배경담은 우리가 보통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먼저 끊어놓자. 일단은 해가 이렇게 끊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작품은요, 모두 주술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일단 구지가는 주술성이 있다라고 했었어. 아까부터, 그지? 얘는 주술성이 있어요. 그럼 해가는요? 해가도 주술성을 갖습니다. 이유는요. 개인적 소망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노래를 지어 불렀더니 누가 돌아왔대요? 수로 부인이 돌아온다고. 그러면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거지, 그지? 맞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래? 주술성이다, 주술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나 소원을 듣기 위해서 위협하는 뭐 이와 같은 장면이 보인다까지 보았네요. 자, 우리는 뒤로 넘어갑니다. 향가 파트로 좀 넘어갈게요. 2강입니다. 자, 향가는 여러분들 많이 공부를 써야 하는 지문이죠. 뭐 제망매가도 공부했었고, 그치 민기야? 제망매가 기억나요? 기억나죠? 제망매가를 비롯해서 많은 향가 작품을 공부를 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고대가요 다음에 이어지는 갈래가 바로 향가입니다. 자, 단원 열기로 가볼게. 향가, 무엇으로 표기된 정형시가다? 향가의 표기법 뭐였어요? 향찰이었죠. 그죠? 향찰로 표기된 정형시가고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노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향가의 개념이요. 자, 개념부터 볼게요. 향찰로 표기된 정형시가로 신라가요 또는 신라시가라고도 부릅니다. 자, 밑줄 그어야 될 건 그 밑에 있네요. 중국 시가에 대한 상대적 개념. 중국의 노래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서 향찰을 이야기한다. 중국의 노래에 대한 무슨 개념? 상대적 개념으로서 향찰을 이야기한다. 향가를 이야기한다. 됐습니다. 다음 향가의 기원과 전개 양상인데 별 의미는 없어요. 자, 거기서는 그냥 자, 두 번째 줄에 도솔과가 최초의 향가로 추측되는데 불행히도 이 노래는 오늘날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행이에요. 왜요? 만약에 그 3대목과 같은 향가집이 전해졌다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작품은
너무나 많아졌을 겁니다. 그죠? 향가만 공부하다가 끝났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 그럴 일이 없으니까 다행이죠. 자, 어쨌거나 도솔과가 최초였다. 뭐 그렇고. 다음 전개 양상. 향가의 발전 과정은 자 밑줄 4구체 형태의 민요적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10구체 향가의 정형성이 출현하면서 선행 양식과 공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은 복잡하지만 이렇게 잡으면 돼요. 4구체를 우리는 민요적이라고 얘기하고 10구체를 우리는 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태적 완성이요. 그러면 요거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 몇 구체요? 8구체라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지? 과거에는 이 8구체를 뭐라고 얘기했냐? 과도기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요즘은 사용되지 않는 용어예요. 과도기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왜 안 써요? 그러면 마치 얘는 가장 저급하고 얘는 가장 고급하고 얘는 그 중간인 거 어중간한 거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사실 그렇지는 않아. 얘네들은 각각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민요적인 건 맞고요. 얘가 전형성의 완성인 것도 맞아요. 그런데 과도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형태적 다양성 정도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이해되죠?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형태적 다양성 정도로 보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형태들이 민요가 있고 4구체가 있고 나중에는 10구체만 있고 이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존재해요. 4구체가 쓰여지던 시기에 10구체도 쓰여져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월명사나 이런 애들이요. 제망매가 뭐 이런 거 쓰잖아. 그러면서 걔들이 모두 써요. 도솔과 같은 것도 쓴다니까. 그건 4구체거든. 이게 됩니까? 월명사의 도솔과 4구체예요. 뭐 이런 것도 막 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뭐가 선행해서 더 세련되고 세련되지 않고의 문제는 아니다. 그냥 다 함께 쓰였다. 이 정도 보면 되겠고 주요 작자층이 누구다? 주요 작자층이 승려나 화랑 같은 귀족 계층이잖아. 밑에다가 이렇게 메모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적 색채의 노래가 많아요. 불교적이고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뭐 어떤 예찬이라던가 추모의 노래들이 대부분 승려나 향가에 의해서 쓰여집니다. 불교적이고 예찬 추모적 성격을 지닌 노래들이 다수이고 이것들이 많고요. 일부 작품 중에는 유교적이거나 아니면 헌화가처럼 남녀간의 애정의 문제를 다루는 소수의 작품도 존재를 합니다. 물론 이거는 되게 좀 문제가 있는 해석일 수도 있어요. 이유는요. 우리한테 전해지는 게 몇 개밖에 없다? 향가가 14수밖에 없어. 더 많았으면 좀 더 다양한 어떤 작품들을 보았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으로서 볼 수 있는 건 대체로 뭐가 많다? 불교적이고 예찬적이고 추모적인 즉 화랑이나 승려들이 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다까지만 우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가의 특징입니다. 자, 내용상의 특징과 형식상의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미 형식상의 특징은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자, 내용상의 특징 보세요. 불교적인 노래 밑줄이요. 불교적인 노래 밑줄. 군신관계 밑줄, 남녀관계 밑줄, 부무관계 밑줄. 그죠? 그럼 거기 군신관계 위에다가 이렇게 메모요. 군신관계가 바로 뭘 얘기해? 유교적인 이야기입니다. 유교. 그 다음에 남녀관계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걸로 따지면 애정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무관계를 노래하거나 하는 것들은 예찬적, 추모적 어떤 성격을 지니는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적 세계관이 반영된 것들 많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나머지 것들은 읽어두시면 되겠고. 자, 19체 향가부터 시작해서 향가의 형식상 특징은 여러분들 읽어만 두면 돼요. 자, 제일 마지막 19체 향가 하나만 보면 됩니다. 4구체, 8구체는 필요 없고요. 19체 하나만 보세요. 향가의 가장 완성되고 정제된 형태인데 세 부분. 149는 시상을 일으키고 자, 거기 밑줄이요. 149에서는 시상을 일으키고 589에서는 심화 혹은 이전시킨 뒤 마지막 9, 19에서는 자, 거기 아으 또는 뭐 이런 감탄사요.
감탄사로 시작하면서 시상을 완결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감탄사 옆에다가 이렇게 해요. 감탄사. 자, 이걸 가지고 무엇한다? 시상을 집약한다. 집약시킨다. 정서를 집약시킨다. 뭐 이런 표현을 쓰게 돼요. 자, 그리고 감탄사 말고 지금 3단 구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3단 구성이라고 하는 거. 감탄사와 3단 구성 요것들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시조에도 영향을 미치죠. 시조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조에 영향을 주었다.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메모하고 가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밑에 보면 향가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죠. 자, 거기 보면 뭐 되어 있어요? 향찰로 표기된 우리 고유의 노래다 라고 했죠. 1번은 맞아요? 맞죠? 2번, 8구체 향가는 가장 완성되었다? 2번 틀렸네요. 그죠? 10구체 향가가 가장 완성된 형태. 자, 불교 문학으로 규정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OX. 오죠? 왜? 불교 말고도 예찬적이고 추모적이거나 뭐 유교적이거나 남녀간의 애정을 그렸거나 하는 작품들이 많아요. 그 다음 최초의 향가로 추측되는 도솔가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뭐 10부채 향가, 시조 형식에 영향 줬죠?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몇 번이요? 답은 2번이요. 자, 문학사적 의에서요. 1번 하나만 잡아요. 첫 번째 거. 국문학사상 최초의 정형화된 서정시 밑줄자. 최초의 정형화된 서정시입니다. 한마디로 정형시의 시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이후에 많은 작품들이 창작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작품들, 고대 가요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많지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최초의 정형시가로 향가를 봅니다. 자, 내려갑니다. 자, 거기 세 번째요. 고대 국어 연구의 중심적인 자료 밑줄이요. 이것도 하나 좀 챙겨두세요. 이거는 문학 시간에 얘기될 건 아니고 국어사 시간에 얘기가 될 겁니다. 자, 뭐요? 향찰 표기법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죠. 향찰 표기법 옆에다 그렇게만 메모하고 넘어갈게요. 향찰 표기법 됐습니다. 그 밑에 향가의 대표 작품들이 있습니다. 서동요부터 시작해서 쭈루룩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거기 확인 문제 2번. 문학사적 의의로 적절하지 않은 거 됐어요. 맞춰볼까? 그냥 위에 거 다 읽진 않았지만 고대 국어 연구의 중심적 자료 맞죠? 2번. 우리 문학 사상 최초의 정형화된 정형시 맞죠? 세 번째. 서민들의 진솔한 삶의 모습 OX. 자, 아까 주된 향유 계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승려나 화랑이라고 그랬지. 얘들을 묶으면 귀족이었어. 그치? 귀족들이 주된 향유 계층이고 서민층은 있기는 했대요. 있었겠지. 드고 같은 애 아마 서민이었을 거야. 응? 아니면 누구야 거기 작자 미상의 풍요 같은 거 쓴 사람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아마 서민이었을 거예요. 근데 걔들은 많은 작품을 남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주된 향유층은 귀족이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이야기가 되겠죠. 나머지 4번, 5번은 이미 이야기했던 거고. 넘어갑니다. 자, 향가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 유교적인 노래를 그린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유교적인 거.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안민가예요. 안민가는 올해 수능 특강에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내년에 너희 때는 안 나올까? 모르죠. 그럴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안민가 좀 정리하고 가봅시다. 왜? 나방 때문에? 나방 무서워해요? 다효 나방 무섭니?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좋은데? 며칠 전에 우리 애가 뽀로록 쫓아오더니 아빠 왜? 그랬더니 난 곤충이 되게 싫어요 막 그러는 거야. 원래 걔가 싫어하는 애가 아닌데 그 중에도 무서운 게 있대. 1등이 나방이었어요. 1등. 나방이 제일 무섭대요. 왜? 그랬더니 나방은 막 이렇게 날면서 가루를 막 뿌리고 다닌대. 그 나방이 제일 무섭대요. 나방 짜증나요. 아유. 자, 우리는 안민가를 좀 보자. 안민가는 먼저 특징부터. 자, 안민가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간결한 수사법의 사용이요. 자, 여기서 간결한 수사법이란 얘기는 임금과 신하 관계로 뭘 빗댔어?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임금과 신하 관계를 빗댔어. 그러니까 뭐예요? 비유적 표현이 쓰인 거죠.
자, 두 번째요. 간단하게 말로만 했는데. 자, 어떻게 했다? 임금 신하. 임금 신하 그리고 백성의 관계를 백성을 각각 아버지, 어머니, 아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대응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즉 군신민이라고 하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가족적 차원의 문제로 치환해 놨죠. 그죠? 국가와 가족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들 간에 뭘? 유사성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유사성을 가지고 못했다? 설득력을 높이고 있죠. 이해됩니까? 그냥 대놓고 너 아빠처럼 살아, 엄마처럼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결국 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건 뭐냐? 충성스럽게 충간하는 신하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충간이란 얘기는 충성스럽게 간언하다라는 얘기인데 충성스럽게 말하는 거, 그지? 너희 한번 생각해봐요. 니들 그저 임금 앞에 가가지고 있는 그대로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 왜 이렇게 정치 못해? 라는 얘기 할 수 있어 없어? 쉽게 못해요. 잘못하면 내 목숨이 달아날 판인데, 그지? 그거 어떻게 이야기하겠어? 근데 그걸 해내는 어떤 신하의 태도가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결국 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의식이요. 요걸 좀 잡아요. 왜? 나방? 아직도 날아다녀? 잡아, 민기야. 여기 있네. 죽지도 않고 날아다녀. 자, 주제의식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책.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법,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치국 안민이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그를 통해서 국태민안, 나라가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 것인지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뭐예요? 잘 다스리는 거지 뭐. 자, 어떻게 잘 다스리는지 보자. 한번 볼게요. 본문 가봅시다. 자, 군은 업이요. 군 하게 되면 임금이죠. 임금은 업이. 업이는 아버지입니다. 신은 다자샬. 다자샬은 따뜻한 사랑을 주는. 이 정도예요. 따뜻하게 사랑해주는. 어지여. 어머니여. 민한. 얼한. 얼한은 어린 정도로 해석하자. 어린 아해고. 아이고. 자, 그럼 뭐야? 임금부터 시작을 해서 민, 백성까지 각각 가족관계에 비유를 해놨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사성이라고 선생님 그냥 얘기하고 넘어왔지만 무슨 법 쓰인 거야? 비유 중에도 무슨 법? 은유법이 쓰인 거죠. 그죠? 은유법을 써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은유법 썼다. 두 번째. 자, 민은 다잘 알고다. 다잘? 다잘은 아까 사랑한다 뭐 이렇게 해석했었잖아요. 그죠? 민은 사랑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 고개 들어보세요. 자, 임금이 아버지 같고 신하가 어머니 같고 백성이 아이라고 한다면 아이 같은 백성들은 누가? 임금이 사랑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야, 봐봐. 너희 엄마 아빠가 너희 사랑하는 거 알죠? 우리 애가 되게 치사하게 굴어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야, 너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알지. 그럼 너도 아빠 사랑하지? 아니? 자기는 죽어도 아빠를 사랑하지 않는데 엄마 아빠 안 사랑한대. 근데 확실한 건 있대. 엄마랑 아빠랑 자기 사랑하는 건 확실하대. 되게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가끔. 누워가지고 이렇게 뒹굴뒹굴하면서 엄마랑 아빠는 날 사랑하잖아. 뭐 이러고 있어요. 애들은 안다고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지. 자, 민도 마찬가지 그걸 알 거래. 어떻게? 이렇게 아빠답게 엄마답게 한다면 알 거래요. 자, 구물다이 살손물생, 구물다이 살손물생 옆에다 메모 백성입니다. 자,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은 꿈틀꿈틀대는 그 벌레처럼 막 기어다니면서, 물론 기어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러고 살아요. 사는 물생, 이들을
먹이 다 살아. 먹여. 먹이는 먹여서. 그냥 해석만 잡아요. 먹여서 정도로 보자. 이들을 먹여서 다 살아. 다스려. 이 따할은 땅입니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할 때, 한다면. 자, 옆에다 메모요. 자,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이건 결국 뭐겠어요? 백성들이 자신들의 현실적 삶에 만족하는 거야? 불만족스러운 거야? 만족하는 거예요. 보게 들어봐. 야, 내가 너희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학원에 지금 일을 하잖아요. 나 한 달에 월급을 1억씩 줘요. 먹고 살만 하잖아? 그지? 한 달에 월급 1억 주면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럼 내가 원장님이 막 뭐라고 얘기할 때 엄마라고 부르고 싶겠죠. 그럴래나? 그러진 않을래나? 먹고 살만하게만 해주면 백성들은 다른 곳으로 가? 안 가? 안 가요. 그럼 백성들의 삶이 만족하게 되려면 일단 뭐 해야 돼?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이해되죠? 그런 상황 얘기하는 거야. 계속 보자. 어디 갈띠요? 할띠 나락 디니지 알고다. 나라가 어떻게 될 거야? 다스려짐을 알 것입니다. 나라가 다스려질 것입니다. 정도로 해석해요. 한마디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백성들이 도망 안 가고 이 땅에서 계속 살 거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다스려질 거다. 자,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 이야기했죠. 그죠? 일단 어떻게 해라? 일단 사랑으로 다스리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줘라. 자, 군다이, 감탄사죠? 군다이, 신다이. 여기서 다이는 답게 정도입니다. 군답게, 신답게, 민답게 한알단 한다면 나라악 태평한이 있다.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방법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일단 부모처럼 무엇해라? 첫 번째 사랑해라. 그치? 백성들 사랑하는 임금이 되어라. 그다음 두 번째는 백성들이 무엇 할 수 있게 해줘라? 먹고 살 수 있게. 그치? 이걸 만들어라. 그럼 봐봐. 이거 지금 누가 하는 거야? 사랑해주는 건 누가 누구를? 임금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거야?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역시나 누가 누구에게 해주는 거예요? 백성이 임금에게? 아니죠. 임금이 백성에게. 그럼 이 글의 청자는 누구야? 이 노래를 듣는 거, 이 노래를 듣고 이 노래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사랑해주세요 라고 이 노래에서 노래했죠? 안민가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임금한테 하는 말이죠. 이것도 임금이 백성한테 해야 할 일들인데 이 일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글 전체의 청자는 누구다? 예상 청자는 결국 누구다? 임금이다. 백성이 아닙니다. 임금이 먼저 알아서 잘해야 돼. 네가 먼저 백성 사랑하고 백성들 먹고 살 수 있게 잘 보살펴야지만 그 다음에서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 노래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노래? 임금에게. 즉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이야기했으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 임금에게 하는 말. 다시 한번. 그럼 이 노래 전체는 불교적이다, 유교적이다, 도교적이다.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여기서 바로 유교적인 자세가 보이죠. 그죠? 나라를 통치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유교적인 이야기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 옆에 작품 더보기라고 해서 아래쪽에 빈칸들 있잖아요. 대부분의 향가 작품이 불교를 배경사상으로 삼는 데 비해 안민가는 현존하는 향가 중 유일하게 민본주의라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목적성이 강하다. 유교 사상이 보인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시면요. 자, 제망매가가 있어요. 근데 제망매가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게요. 그냥. 그래도 되겠어요? 안 될 것 같다. 제망매가 잠깐만 봅시다.
제망매가는 워낙에나 많이 보았던 작품이에요. 그죠? 중학교 때 배웠지, 다효야? 아마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배웠죠? 민기? 1학년 때도 배우고, 뭐 2학년 때도 배우고, 막 아무 때나 막 해. 그냥 알고 가면 되는 작품이죠. 자, 표현상의 특징 먼저 정리하자. 제망매가요. 자, 특징이라고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게 뭐야? 얘가 바로 상징과 비유가 이게 엄청나게 잘 되어 있죠. 그죠? 맞습니까? 한 가지에 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비유적인 의미이기도 하고.